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최근에 제 생일인 4월 25일 이 기간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 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대전 갔다가 논산 갔다가 다시 대구 돌아와서 대구 한 바퀴를 돈 것 같네요. 대구가 생각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이 아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놀기만 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돼서야 억지로 운동도 가보고 다시 오디오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젠 정말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기가 싫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시리즈 마지막 인사. 제목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죠? 네, 그럼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댓글이든 다 읽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세계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했던 8월. 그 8월 2일 밤 9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후덥지근하고 탁한 밤 기운 속에서 불길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희미하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타락한 이 세상에 신의 저주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태양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지만 멀리 지평산은 벌어진 상처에서 끈적이는 피가 흐르듯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올려다 보면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려다 보면 만 안에 정박한 배의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독일인 2명이 정원 오솔길에 돌로 만든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낮지만 튼튼해 보이는 저택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절벽 밑에 펼쳐진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은 4년 전 폰 보르크가 하늘을 날아온 독수리처럼 착륙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낮은 소리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두운 절벽 밑에서 봤다면 그들이 피우는 담뱃불은 증오로 불타오르는 악마의 눈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폰 보르크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독일 황제의 충실한 스파이 중에서도 그보다 더 뛰어난 스파이는 없었다. 영국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고를 때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랐던 건 그에 걸맞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6명뿐이었다. 그 6명은 폰 보르크의 재능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일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인 폰 헬링크 남작은 그 6명 중에 하나로 그날 폰 보르크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100마력짜리 대형 벤츠가 시골길을 가로막고 서서 런던으로 돌아갈 남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세로 봐서는 자넨 일주일 내에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될 걸세. 베를린에서 성대한 환영식이 자네 기다리고 있을 걸세. 이곳에서 보여준 자네의 활약을 상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1등 서기관인 남작은 키, 가슴, 어깨, 어디를 봐도 거구의 사내였다. 말투가 느리고 엄숙했는데 정계에서는 그 점을 좋게 받아들였다. 영국인을 속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속이기 쉽고 다루기 쉬운 종족도 없을 겁니다. 폰 보르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
영국인들은 이상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 그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할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하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덫에 걸려들어.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아주 관대한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상대방은 영국인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해. 섬나라 특유의 낡은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었어. 이건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네. 예의 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면에서 묘하게 고개를 치켜드는 영국식 편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커다란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네가 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 시골에 있는 한 강류의 저택에서 열리는 주말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마음을 다투놓고 이야기를 나누더군. 폰 헬링크 남작이 여기까지 말하자 폰 보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저도 갔었습니다. 그랬었지. 난 그곳에서 들은 정보를 요약해서 베를린으로 보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지. 그날 파티에서 오간 대화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지. 그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갔는진 아주 간단하게 밝혀졌다네.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넨 아마 상상도 못할 걸세. 그때 참석했던 영국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관대함을 보이지 않았어. 명예를 회복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지. 그런 면에선 자넨 스포츠맨인 척했고 또 그것이 통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아니요, 척이라뇨.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건 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타고난 스포츠맨입니다. 스포츠는 정말 즐겁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일이 더욱 잘 풀린 거군. 요트 레이스, 사냥, 폴로, 어떤 스포츠에서도 영국인에게 뒤지지 않은 이 말일세. 사도마차 종목에서는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우승했을 정도니까. 청년 장교들과 권투 시합을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땠나? 누구도 자네를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사랑스러운 스포츠맨이나 독일인 치고는 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 워낙 술도 잘 마시고 나이트클럽에는 뻔질나게 드나들며 대책 없이 놀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시골의 저택을 근거지로 영국의 수많은 정보를 빼냈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신사가 유럽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스파이라니 누가 믿겠나. 자넨 천재야, 천재. 정말 대단한 천재야. 남장님, 과분한 칭찬은 그만두십시오. 영국에 와서 4년 동안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최근에 손에 넣은 게 있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재의 문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폰부르크는 전등을 켰다. 거구의 남작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폰보르크는 문을 닫고 창살이 달린 창문에 걸려있는 두꺼운 커튼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그는 검게 탄 독수리 같은 얼굴을 남자에게로 향했다. 이곳에 없는 서류도 일부 있습니다. 아내와 집안 사람들이 어제 플러싱으로 출발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그 편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네 이름을
민간 수행원 신분으로 올려 이미 서류를 제출해놨네. 자네 신분이나 자네 짐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진 않을 거야. 아직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어. 영국이 프랑스를 외면할지도 모르니까 양국 간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 조약을 맺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벨기에도 외면할 거야. 아니요, 외면할 리가 있습니까? 벨기에와는 정식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영원히 굴욕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폰 보르크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평화롭게 지낼 거야. 그럼 영국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실리를 중히 여기는 시대일세. 명예 같은 건 구시대의 관념에 지나지 않아. 게다가 영국은 아직 전쟁 준비도 마치지 못했어. 5천만 마르크나 되는 우리나라의 특별 전시세는 우리의 목적을 타임스 일면에 광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영국인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네. 그에 답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네. 그것을 달래는 것도 나의 일이야. 단약 비추,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고성능 폭탄 제조 설비.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영국이 참전할 리가 없지. 거기다가 우리가 아일랜드 내전이나 참전 운동을 배후에서 부추겼기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야. 영국은 틀림없이 장래의 일을 걱정할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야. 앞으로 영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네. 바로 그래서 자네의 정부가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거지. 영국과는 언젠가는 싸우게 될 거야. 설사 영국이 바로 참전한다 해도 우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네. 참전을 뒤로 미룬다면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될 거고, 영국은 단독으로 싸우기보다는 동맹군으로 싸우는 편이 더 현명하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닐세. 영국에게 이번 주는 운명의 7일이 될 거야. 참,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안락 의자에 앉은 폰 헬링크 남작이 유유히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전등빛을 받아 대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참나무 판자로 둘러싸인 이 넓은 서재의 벽에는 책장이 붙어 있었다. 방구석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커튼을 걷자 노쇠로 장식된 번쩍이는 커다란 금고가 나타났다. 폰 보르크가 회중시계의 줄에 걸어두었던 조그만 열쇠를 하나 떼어놨다. 그것으로 자물쇠를 풀어 묵직한 문을 열었다. 보십시오. 폰 보르크는 금고 옆에 물러서서 손으로 안을 가리켰다. 밝은 전등빛이 안을 비추었다. 안은 몇 개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서류가 몇 줄에 걸쳐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폰 헬링크 남작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칸막이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다. 폰 헬링크 남작은 눈을 움직이며 소리내어 읽어갔다. 여울, 항만 방비, 항공기, 아일랜드, 이집트, 포츠모스 요새, 약 20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굉장해! 담배를 내려놓은 폰 헬링크 남작이 두툼한 손으로 박수를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말했다. 이걸 모으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술 좋아하고 승마를 좋아하는 시골 신사치고는 성적이 괜찮은 편 아닙니까? 하지만 이 수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손에 넣게 될 물건입니다. 그것을 넣어둘 공간은 이미 마련해 두었지요. 폰 보르크가 해군 암호라고 적힌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보가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낡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선지 해군성에서 경계를 강화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암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애를 좀 먹었죠. 지금까지 스파이 활동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실수였지요. 그래도 수표책과 유능한 부하인 엘터몬트 덕에 오늘 밤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 헬링크 남작이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돌아가야겠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컬트 테라스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이미 일을 시작했어. 전원이 각 부서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 자네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돌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만. 엘터몬트가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폰 보르크가 전보 한 통을 내밀었다. 오늘 밤 반드시 새로운 점화 플러그를 지참. 엘터몬트. 점화 플러그라니? 엘터몬트는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착오를 가진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암호는 전부 자동차 부품으로 되어 있죠. 냉각기는 군함, 오일 펌프는 순양함, 이런 식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해군 암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호의 포츠모스에서 발신했구만. 그런데 엘터몬트에게는 얼마를 줄 생각이지? 폰 헬링크 남작은 전보의 겉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특별한 일이니까 500파운드를 줄 생각입니다. 물론 수당도 따로 줘야겠죠. 욕심이 많은 악당이구만. 이런 매국노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상금을 지불하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엘터몬트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늘 돈에 걸맞는 물건을 건네주니까요. 물건이란 엘터몬트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반영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귀족들조차도 영국에 대해서 적의를 불태우고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에 비하면 오히려 조용한 편이죠. 그렇다면 그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란 말인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정도죠. 영국 국왕은 물론 영국식 영어에도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까? 이제 슬슬 나타날 때가 됐는데. 가봐야 하네. 너무 오래 머물렀어. 자네가 내일 아침 일찍 요코공 기념탑 옆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암호 문서를 전달해주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셈이야. 아니, 이건 토케이 와인이잖아. 남작이 굳게 봉해진 먼지를 뒤집어 쓴 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쟁반 위에는 병과 함께 긴 잔이 2개 놓여 있었다. 런던으로 가시기 전에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만두겠네. 어쨌든 굉장한 수이구만. 엘터몬트는 특히 와인에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집 토케인 와인이 아주 마음에 든 듯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죠. 제가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로 나와서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다. 남작의 운전사가 가볍게 손을 움직이자 대형차가 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했다. 남작이 더스트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저게 하리치 군항의 불빛인가?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구만.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불빛이 보이겠지. 그렇게 되면 영국의 해안도 저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있지 못할 거야. 우리의 제펠린 백작의 말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하늘도 저렇게 조용하진 않을 거야. 아니,
근데 저건 누군가? 뒤쪽 저택에 불이 밝혀진 창이 하나 있었다. 램프 불빛이었다. 램프 옆 테이블 향해 앉아있는 것은 시골풍 모자를 쓴 얼굴이 붉은 노파였다. 노파는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때때로 손을 멈춰 옆에 놓인 깔개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하녀인 마사입니다. 그녀만 이곳에 남겨두었죠. 대형 제국의 상징물 같구만.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 말이야. 당장이라도 꾸벅꾸벅 줄 것 같지 않나?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게나. 남작이 낄낄 웃으며 말하고 인사를 한 뒤 손을 흔들며 자동차에 올랐다. 곧 자동차의 전조등에 불이 켜지며 둥그런 두 개의 금색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그는 호화로운 리무진 좌석에 편하게 앉아 유럽에서 일어나려 하는 비극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 그러느라 그는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소형 포드 자동차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의 불빛이 멀리 사라지자 폰 보르크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서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램프 불빛이 꺼졌다. 마사가 잠든 모양이었다. 그는 창 옆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들 그리고 많은 하인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넓은 저택의 어둡고 고요한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래도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다.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파가 한 명 있을 뿐 저택 전부가 완전히 그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아직 정리해야 할 것이 서재에 많이 남아 있었다. 바로 정리를 시작했는데 서류들을 태우느라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열기에 곧 붉게 물들어 버렸다. 테이블 옆에는 가죽으로 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폰 보르크는 금고에서 귀중한 서류들을 꺼내 순서대로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기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가방에 끈을 묶고 금고를 잠근 다음 서둘러 테라스로 나갔다. 바로 그때 라이트를 켠 소형 자동차가 문 앞에 멈춰섰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재빨리 내려 빠른 걸음으로 폰 보르크에게 다가갔다. 운전사는 건강한 체구에 하얀 수염을 기른 초로의 사내였다. 그는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듯이 운전석 의자에서 기대 몸을 쉬고 있었다. 폰 보르크가 달려나가 손님을 맞았다. 그래. 어찌 됐나? 그가 재촉하듯이 물었다. 가져온 물건은 어디 있지? 어서 한번 내게 보여주게. 어서. 엘터몬트는 대답 대신 조그만 갈색 종이 꾸러미를 머리 위에서 얼기양양하게 흔들어 보였다. 오늘 밤에는 환대를 해줘야 할 거요. 드디어 내가 해냈어. 엘터몬트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암호인가? 전보로 알린 그대로입니다. 수기 신호, 등화 신호, 무선 신호, 전부 새로운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사본이지 원본이 아니요. 원본은 위험해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엘터몬트가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어깨를 두드렸다. 폰 보르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 안으로 들어오게. 집엔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암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원본보다는 사본이 더 낫네. 원본이 없어지면 암호가 다시 바뀔 테니까. 아무도 이 사본의 존재를 모르겠지. 엘터몬트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안락 의자에 긴 두 팔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60세 정도의 남자로 단정한 얼굴에 염소처럼 조그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풍자 만화에 등장하는 미국인 같은 모습이었다. 반쯤 피우다 꺼버린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성냥을 그어서 다시 불을 붙였다. 이사 준비인가요? 그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커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가 눈에 띄었다. 저런 곳에 서류를 넣어둡니까? 왜? 안 되나? 아무나 쉽게 열 수 있는 저런 조잡한 금고에 당국에서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어. 미국의 금고툴이라면 깡통 따개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열 수 있을 거요. 참나, 저런 곳에 내 편지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요. 정말 위험하게 짝이었구만. 저건 전문 금고털이범도 열기를 포기한 금고야. 저건 어떤 도구로도 뚫지 못해. 폰 보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물쇠를 열면 되지 않소? 못 열어. 이중장치거든. 이게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겠나? 모르겠소. 엘트몬트가 말했다. 잘 들어보게. 열쇠로 금고를 열기 전에 특정한 숫자와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하네. 이 밖에 달린 다이얼로 단어를, 안에 달린 다이얼로 숫자를 맞춰야만 하지. 폰 보르크가 금고 쪽으로 다가가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이중 다이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 정말 정교한 장치로구만. 그러니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4년 전에 이걸 마련했는데 어떤 단어와 숫자를 맞춰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나? 내가 알 리가 있겠소. 단어는 8월, 숫자는 1914야. 보게, 열렸지. 와우, 대단하군.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추다니. 당시에 이 시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은 겨우 2명뿐이야. 그리고 예상이 적중했지. 난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날 생각이야. 그러면 내 뒤도 봐주겠지. 이런 혐오스러운 나라에서 나 혼자 살 순 없어. 내 생각대로라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전체가 술렁이게 될 거요. 난 그 모습을 바다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싶소. 하지만 자네 국적은 미국이지 않나? 잭 제임스도 미국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포틀랜드의 감옥 안에 살고 있지 않소. 영국 경찰에게 난 미국 사람이요 하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지. 영국에서는 영국의 법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게 뻔하오. 잭 제임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은 부하들의 뒤는 별로 봐주지 않는 것 같소. 무슨 소리지? 폰 보르크가 굳은 말투로 말했다. 말하자면 당신은 그들의 두목이 아니오. 부하가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당신의 일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소. 제임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그건 제임스의 실수였어.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너무 제멋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제임스는 멍청이였다. 그래, 그건 인정하겠소. 그렇다면 홀리스는? 그 녀석은 미치광이였어. 하게 잡힐 무렵에는 머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었지. 경찰에게 밀고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녀석들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만도 했어. 그렇다면 스테이너는? 깜짝 놀란 폰 보르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스테이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잡혔어, 어젯밤에. 가게를 급습당해서 증거 서류와 함께 포틀랜드의 감옥으로 들어갔지. 당신은 도망가면 그만이겠지만 가엾은 그 녀석은 죄를 전부 뒤집어 써야만 하오.
무사히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일 거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야겠어. 폰 보르크는 자제심이 강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눈치를 챘지? 이건 상황이 좋지 않은걸. 그가 중얼거렸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소. 녀석들이 나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설마? 틀림없어. 플래턴에 있는 내 하숙집 여주인이 조사를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 영국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당신과 일한 뒤로 잡힌 사람이 스테이너까지 벌써 5명이야.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이번엔 내가 6번째가 될 거요.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어. 부하들이 이렇게 잡혔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오. 폰 보르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입 조심해! 그 정도 배짱도 없었다면 당신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을 거야. 잘 들어요.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당신네 독일 정치가들은 쓸모없어진 스파이는 잡혀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요. 폰 보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부하들을 적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딘가에 밀고자나 배신자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녀석들을 잡아들이는 게 당신의 일이니까.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은 할 수가 없어. 난 당장 네덜란드로 도망치고 싶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폰 보르크는 화를 억눌렀다. 자네와는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 이런 승리의 순간에 자네와 싸움을 할 순 없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줬어.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겠어. 그래, 네덜란드가 좋겠어. 로테르담에 뉴욕으로 가는 배가 있어. 앞으로 일주일간 다른 항로는 위험해. 자, 그 암호를 내게 넘겨주게. 다른 짐과 함께 넣어야 하니까. 엘토몬트는 조그만 종이꾸러미를 손에 든 채 그것을 건네려 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됐소? 뭐라고? 보수 말이오. 주기로 한 돈 500파운드. 정말 그 포수 녀석이 마지막 순간에 딴소리를 해대기에 그를 달래려고 $100를 더 얹어줬어. 그런데 그가 또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 바람에 $100를 더 얹어주고 일을 마무리 지었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당신과 나 이번 일을 완전히 실패했을 거요. 전부에서 200파운드를 썼는데도 현금도 받기 전에 이걸 순순히 바칠 순 없지. 폰 보르크가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를 믿지 못하는군. 돈을 받기 전에는 그걸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이지. 바로 그게 장사라는 거요. 알았어. 자네 말대로 하지. 테이블 앞에 앉은 그는 수표를 쓴 뒤 그것을 수표책에서 찢어냈다. 하지만 엘토몬트에게 건네주진 않았다. 결국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인가. 엘토몬트, 자네가 날 믿지 못하니 나도 자네를 믿을 수 없지. 안 그런가? 폰 보르크가 어깨 너머로 엘토몬트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테이블 위에 수표를 놓았네. 자네가 돈을 받기 전에 꾸러미의 내용물을 살펴봐야겠어. 엘토몬트가 말없이 꾸러미를 건넸다. 폰 보르크는 묶여있던 끈을 풀고 이중으로 싼 종이를 펼쳤다. 조그맣고 파란 책이 나왔다.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바라본 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표지에 양봉실용서라는 금색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거물 스파이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우스운 제목을 노려본 것도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억센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그리고 클로로포름에 적신 스펀지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의 얼굴을 덮었다. 왓슨, 한 잔 더 하겠나? 셜록 홈즈가 임페리얼 토케이 병을 내밀었다. 테이블 옆에 있던 건장한 체구의 운전사가 고맙다는 듯이 잔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좋은 와인이세, 홈즈. 아주 훌륭한 와인이지. 소파에 누워있는 우리 친구의 말에 의하면 쇤브룬 궁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특별 술 창고에 있던 것이라고 하네. 미안하지만 창문 좀 열어주겠나? 클로로포름 냄새 때문에 맛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금고의 문은 열려 있었다. 홈즈는 그 앞에 서서 서류를 차례차례로 꺼내 내용을 확인한 뒤 폰 보르크의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독일인은 두 손발을 묶인 채 소파 위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왓슨.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벨 좀 눌러주겠나? 이 저택에는 마사 할머니밖에 없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줬어. 이번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녀를 이곳으로 들여보냈거든. 마사, 기뻐해줘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됐어. 문에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웃는 얼굴로 홈즈에게 인사를 한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파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몸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홈즈씨. 이분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요. 어제는 자기 부인을 따라서 독일로 가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계획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밤에도 할머니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폰 헬링크 남자 때문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면서 그의 자동차를 봤어요. 돌아가지 않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러면 계획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방에 불이 꺼지기에 방해꾼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죠. 마사, 내일 런던의 클레리지 호텔로 좀 와주세요. 보고를 듣고 싶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떠날 준비는 끝났겠지요? 네, 주인은 오늘 편지를 7통 썼어요. 오늘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두었어요. 고마워요, 마사. 내일 조사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노파가 가자 홈즈가 말했다. 이들의 서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은 이미 독일 정부에 보냈을 테니까. 이런 원본을 국외로 가져가는 건 위험한 일이지.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게 있으면 상대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이 서류 중 상당 부분은 내가 건네준 것인데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보들이야. 내가 건네준 귀뢰 부솔도를 보고 그것에 따라 독일 순양함이 소렌트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말년은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거야. 그런데 왓슨, 홈즈가 분주히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오랜 친구인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밝은 곳에서 자네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어. 어디, 자네도 나이를 먹었나? 뭐야, 아직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가? 20살이나 젊어진 느낌이야, 홈즈. 하리치까지 자동차로 배웅 와주길 바란다는 자네 정보를 받았을 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염소 수염은 별로 반갑지 않구만. 하하하하, 조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른 거야. 내일이 되면 추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어버릴 거야. 내일 이발소에서 모습을 좀 바꾼 뒤 클레리지 호텔로 갈 생각일세.
미국인으로 분장하는 일... 미안하네 왓슨. 내 영어는 이대로 평생 엉망이 되어버리는 걸까? 이 일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홈즈가 듬성듬성 자란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지 않았나? 사우스 다운지의 조그만 농장에서 꿀벌을 기르며 독서를 즐기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맞아 왓슨. 바로 이게 내 여생이 낳은 것, 내 말년 최대의 걸작일세. 홈즈가 테이블 위에 있던 책을 집어 긴 제목을 읽어내려갔다. 양봉 실용서, 여왕벌의 분봉에 관한 관찰도 포함. 이걸 전부 나 혼자 썼네. 밤에는 연구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한 성과지. 지난날 런던의 범죄계를 감시할 때처럼 이번엔 조그맣고 부지런한 벌들을 관찰한 거야. 그런데 왜 다시 일에 복귀한 건가? 사실 나도 조금 놀랐네. 외무부 장관 정도라면 나도 거절했을 거야. 그런데 수상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 별 수가 있겠나. 저 소파에 누워있는 신사는 우리 영국인보다 연기가 뛰어났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정세가 점점 나빠져만 가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 스파이의 용의자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그중 몇 명은 체포하기도 했는데 배후에 거물급 스파이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그래서 그 녀석을 잡아들이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내게 강력하게 요청해왔어. 수사를 하는데 2년이나 걸렸네. 그동안에도 꽤 재미있는 일이 많았네만. 내 순례 여행은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됐어. 버팔로에 있는 아일랜드인 비밀 결사에 들어갔고 스키 발인에서는 경찰들에게 애를 좀 먹였지. 그걸 지켜본 폰 보르크의 부하가 날 유능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네. 뭐 이 정도만 말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자넨 알 수 있겠지. 그 후에 폰 보르크의 신용을 얻게 되었고 그동안 난 그의 일을 뒤에서 철저하게 방해했어. 그의 실력 있는 부하 5명을 형무소로 보냈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꺾어나갔지. 기분은 좀 어떠신가? 마지막 말은 폰 보르크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눈을 껌뻑이기도 하며 홈즈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있었다. 분노로 떨리는 얼굴을 한 폰 보르크의 입에서 갑자기 독일어 욕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홈즈는 소란을 피우는 포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류를 훑어보곤 말했다. 음악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독일어는 세상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야. 욕설을 퍼붓다 지친 폰 보르크가 입을 다물자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야, 이거 잘 됐는데 한 마리를 더 잡아서 새장에 가둬둬야겠어. 늘 살펴보고 있긴 했지만 이 회계관이 저런 악당과 한패거리일 줄이야. 폰 보르크, 당신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아. 상자에 넣으려고 집어들었던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홈즈가 말했다. 폰 보르크가 간신히 소파에 일어나 앉았다. 놀라움과 증오심이 섞인 묘한 얼굴로 홈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엘터몬트,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꼭 복수하고 말겠어. 폰 보르크가 천천히 뱃속에서 쥐어 짜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런 말 듣기도 실증이 나는구만. 어디 한두 번 들었어야지. 죽은 모리어티 교수가 노래처럼 중얼거리고 다니던 말이었지. 세바스찬 모란 대령도 자주 그랬고. 그런데 난 이렇게 살아있어. 사우스 다운즈에서 벌을 기르며 말이야. 더러운 이중간첩. 독일인이 묶인 채 몸부림을 쳤다.
분노로 가득한 눈에 살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인데. 내 말을 들었다면 이미 깨달았겠지만 시카고의 엘토몬트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잠시 그런 이름을 사용했을 뿐. 엘토몬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기로 하지. 폰 보르크, 사실 자네 일족과 가깝게 지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 독일에서도 꽤 많은 일을 했으니까 자네도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거야. 바로 그걸 알고 싶은 거야. 폰 보르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의 사촌인 하인리히가 제국의 전권 공사로 있을 때 바로 내가 전 보헤미아 왕과 아이린 애들러의 사이를 갈라놓았지. 자네 어머니의 형제인 폰 운트 그라펙슈타인 백작이 허무주의자인 크로프만에게 살해당할 뻔한 것을 구한 것도 바로 나였고, 그리고 폰 보르크가 놀라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 홈즈가 말했다. 폰 보르크는 신음소리와 함께 소파에 쓰러졌다. 당신에게 내가 정보를 얻었단 말인가? 당신이 전해주는 정보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도 이제 끝장이구만. 맞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들이야. 다시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네에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걸세. 머지않아 독일 제독은 신형포의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그리고 순양함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절망에 빠진 폰 보르크가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어쨌든 폰 보르크, 자넨 독일인 치고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진정한 스포츠맨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다가 이제 스스로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해서 날 원망하진 않겠지. 결국 자넨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나도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홈즈가 폰 보르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결코 냉소 섞인 어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뭐 이름도 없는 적의 손에 잡히는 것보단 낫지 않나. 자자자, 서류 정리는 끝났네, 왓슨. 바로 런던으로 출발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좀 도와주게나. 폰 보르크를 끌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힘이 센 그는 절망감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서 간신히 두 팔을 잡고 천천히 정원의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과 두어 시간 전에 유명한 외교관의 찬사를 받으며 자신감에 넘쳐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손발이 묶인 채 조그만 자동차의 예비석에 실리려는 순간 폰 보르크가 몸부림을 쳤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귀중한 여행 가방은 그의 옆자리에 실었다. 조금 갑갑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야. 담배에 불을 붙여서 입에 물려주면 그게 신뢰가 되려나? 드디어 자동차가 출발할 때 홈즈가 그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독일인 폰 보르크의 분노는 사그라질 줄 몰랐다.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홈즈. 영국 정부에서 당신의 이런 짓을 인정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야. 독일 정부에서는 이런 짓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홈즈가 여행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에게 되물었다. 자네는 일개 민간인에 지나지 않아. 체포영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모든 행위가
완전히 비합리적인 언어 도단이야. 어르신 말씀, 독일 국민 납치야. 그리고 서류도 훔쳤지. 좋았어. 당신도, 그리고 저 공범자도 자신들이 한 짓을 잘 알고 있구만. 자동차가 마을을 지날 때 내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 잘 듣게, 만약 자네가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이 마을의 여관이 유명세를 타게 될 거야. 독일인이 목매단 여관, 이런 간판을 내걸지도 몰라. 영국인은 참을성이 많은 편이지만 지금은 약간 흥분 상태에 있거든. 너무 부추기지 않은 편이 좋을 거야, 폰보르크. 조용히 런던 경시청까지 동행하도록 하게. 그리고 경시청에서 자네 친구인 폰 헬링크 남작을 불러서 아직도 대사관 수행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게. 참 왔어. 자네 군대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그렇다면 런던으로 가도 자네의 일정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 잠시 이쪽 테라스로 오게. 앞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 친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몇 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폰보르크는 묶인 끈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홈즈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는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흔들었다. 차가운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 왓슨. 그런가? 꽤 따뜻하지 않나, 홈즈? 자넨 정말 여전하구만.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곤 하지만 자네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차가운 동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틀림이 없어.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이뤘던 적이 없는 동풍이야.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야, 왓슨. 그 바람을 맞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들어 떨어질 거야. 하지만 그것도 신의 뜻이겠지. 곧 그 폭풍이 떠나고 나면 더욱 깨끗하고 더욱 훌륭하고 더욱 강한 국가가 밝은 빛 속에서 나타날 거야. 자, 시동을 걸어주게. 얼른 출발하는 게 좋겠어. 이 500파운드 수표를 얼른 현금으로 바꿔야 하거든. 이걸 발행한 사람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지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 끝을 맺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인사라는 작품이 문서로 남겨진 셜록 홈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레드서클 사건 이후에 홈즈가 몰래 사모하고 있던 아이린 애들러가 사망하고 홈즈는 폐인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탐정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미 환갑이 지난 홈즈의 앞에 영국 수상이 나타나서 아주 간절한 부탁으로 독일 스파이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까지 2년이나 시간이 걸렸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홈즈는 이 마지막 인사 사건을 다음으로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터키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즈의 그 뒤에 일은 소문만 무성하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왓슨조차도. 이게 셜록 홈즈의 마지막 작품이지만 저는 이때까지 못 읽어드렸던 사건들을 간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원성이 잦으실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품인 미스터 홈즈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이 90살을 훌쩍 넘겨버린 홈즈의 이야기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어버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